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정다은은 자신이 새해 동안 지켜왔다고 믿었던 집이 이미 오래전에 다른 여자의 집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결혼 사진이 없었다. 대신 벽에는 남편 백도현이 젊은 여자와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커다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도현은 다은이 기억하던 지친 얼굴의 남편이 아니었다. 매달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며 한숨 쉬던 남자도 아니었고 장모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던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아주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마치 처음부터 그 여자가 아내였고 그 아이가 당연한 가족이었다는 듯이. 다은은 문턱에 선 채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전주에서 어머니가 싸준 김치와 들기름병, 말린 나물 몇 봉지가 봉투 밖으로 굴러나왔다. 새해 만에 서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은 남편이 놀랄 얼굴을 상상하며 몇 번이나 웃었다. 오랜만에 집밥을 해주고 먼지 쌓인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낡은 이불을 걷어 햇볕에 말리고 다시 둘이 사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 펼쳐진 집은 그녀가 알던 집이 아니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이 작은 아파트는 다은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신혼 초 그녀와 도현이 함께 은행 대출을 받아 겨우 마련한 첫 보금자리였다. 거실 창밖으로는 월드컵 공원 쪽 하늘이 작게 보였고 밤이 되면 멀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 불빛들이 흐릿하게 반짝였다.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다은은 이곳을 사랑했다. 커튼은 그녀가 직접 골랐다. 식탁은 혼수 비용을 아끼려고 이케아 광명점까지 가서 도현과 함께 고른 것이었다. 베란다 한쪽에는 어머니 조말숙이 전주에서 들고 올라온 스킨답서스 화분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 화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식물은 사람 마음 담는다. 자주 들여다보고 물 주면 살아. 집도 그래. 사람이 마음 주면 집이 된다. 그때 다은은 웃으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도현은 옆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은이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그 말에 말숙은 눈가를 훔쳤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딸을 키운 말숙에게 사위의 그 한마디는 큰 위로였다. 다은도 믿었다. 도현은 적어도 자신만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은이 모르는 사이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 울음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모든 것은 새해 전 겨울밤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다은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재무팀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노트북을 열어 미처 끝내지 못한 정산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고 도현은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밤이었다. 다은은 그 평범함이 오래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전주에 사는 이모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은아, 너 엄마가 쓰러졌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말이 어눌해. 지금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가는 중이야. 빨리 내려와야겠다. 다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몸이 먼저 얼어붙고 그 다음에 심장이 늦게 뛰기 시작했다. 도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래? 장모님 무슨 일이야? 다은은 입술을 떨며 겨우 말했다. 엄마가 쓰러졌대. 병원으로 갔대. 나 내려가야 해. 도현은 그때 정말 좋은 남편처럼 행동했다. 바로 고속버스 시간을 알아보고 다은의 짐을 챙기고 어머니 병원에 전화해 상황을 확인했다. 새벽 버스를 타고 전주로 내려가는 동안 도현은 다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다은은 그 손을 붙잡은 채 울었다. 남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았다. 말숙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팔과 다리가 약해졌다. 병원에서는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혼자 두면 위험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은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다. 서울의 직장, 아파트 대출, 남편, 병든 어머니가
한꺼번에 그녀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그때 도연이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당분간 어머니 곁에 있어. 회사는 사정 말하고 정리하면 되잖아. 집 대출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은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 혼자 어떻게 감당해? 나도 벌어야지. 우리 아직 대출 많이 남았잖아. 도연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건 다시 못 돌려. 네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다은의 마음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전주에 남았다. 완전히 일을 놓을 수는 없어 지인의 소개로 효자동의 작은 의류업체 장부를 봐주는 일을 시작했다. 월급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었다. 낮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병원과 재활센터를 오갔다. 밤이면 어머니의 굳은 손가락을 주무르며 말했다. 엄마, 조금만 더 해보자.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하면 좋아진댔어. 말숙은 딸을 볼 때마다 미안해했다. 내 나이에 이렇게 늙은 엄마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으니 내가 죄다. 다은은 일부러 웃었다. 엄마가 그런 말 하면 나 화낸다. 나 아직 젊어. 그리고 엄마는 내 엄마잖아. 하지만 혼자 방에 들어오면 다은도 울었다. 지쳐서 울었고, 무서워서 울었고, 서울 집이 그리워서 울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도 고생했어, 여보. 내가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 다은은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다시 버텼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도현에게 돈을 보냈다.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보냈다. 송금 메모는 늘 같았다. 아파트 대출 보태. 도현은 매번 답했다. 역시 우리 다은이밖에 없다. 사랑해. 다은은 그 말을 믿었다. 자신은 전주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도현은 서울에서 집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둘은 잠시 떨어져 있을 뿐 마음은 여전히 한 집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도현은 전주에 내려오는 횟수가 줄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겠다던 사람이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으로 멀어졌다. 이유는 늘 그럴듯했다. 은행 지점 실적 압박이 심하다. 고객 상담이 밀렸다. 감사가 나온다. 몸이 너무 안 좋다. 다은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이 처음 생긴 것은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다은은 어머니가 잠든 뒤 도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도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배경이 어딘가 낯설었다. 커튼 색이 달라 보였고 소파 위에는 다은이 모르는 쿠션이 놓여 있었다. 다은이 묻기도 전에 근처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지금 애 울음소리 아니야? 다은이 물었다. 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웃으며 말했다. 옆집 애야. 벽이 얇아서 그래. 요즘 밤마다 울더라. 그리고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다. 폰 배터리 나갔어. 미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다은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타일렀다. 힘든 남편을 의심하는 건 나쁜 일이라고. 어머니는 달랐다. 말숙은 어느 날 다은이 전화를 끊은 뒤 조용히 말했다. 너 한 번쯤 서울집에 불쑥 올라가 봐라. 다은은 웃었다. 왜 또 그런 소리 해? 도현 씨 바빠서 그래. 말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사람 마음은 집이랑 같아. 오래 비워두면 누가 들어앉았는지 모르는 법이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지만 어머니가 병약해져 걱정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새해가 흘렀다. 말숙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다은도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마침 예전 직장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구로 쪽 회사에서 경력직 재무 담당자를 찾고 있으니 다시 올라올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이었다. 다은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도 어느 정도 회복했고 서울 집도 다시 돌볼 수 있었다. 도현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새해 동안 떨어져 산 남편에게 갑자기 나타나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었다. 떠나는 아침, 말숙은 김치와 밑반찬을 잔뜩 싸주었다.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그리고 이상한 거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라. 다은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참, 나 신혼집 가는 거야. 무슨 수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딸의 손을 한참 붙잡고 있었다.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다은은 창밖을 보며 도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놀라 웃을 모습, 피곤했다며 그녀를 안아줄 모습, 어머니 반찬을 보고 좋아할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나 상암동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경비실 직원은 다은을 알아보지 못했다. 입주민 카드로 출입문은 열렸지만 직원은 어색하게 물었다. 몇 동 몇 호 방문이세요? 다은은 잠시 당황했다. 방문이 아니라 제 집이에요. 1203호요. 백도현 씨 아내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아주 짧게 굳었다. 그 짧은 침묵이 다은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을 때 그녀는 더 큰 이상함을 발견했다. 현관문에는 자신이 모르는 보조키가 달려 있었다. 원래 쓰던 열쇠는 아래쪽 잠금 장치만 열었다. 위쪽 보조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은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에 서서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중년 여자가 나왔다. 여자는 다은을 보고 멈칫하더니 뒤따라 나오던 다른 여자에게 작게 속삭였다. 저분은 누구야? 1203호 사모님은 젊은 애 엄마 아니었어? 다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내려가 서류를 확인시키고 보조키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난처한 얼굴이었지만 등기상 소유자 이름에 다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술 직원을 불렀다. 문이 열릴 때까지 다은은 말없이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엉켰지만 어느 하나도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문이 열린 순간 낯선 냄새가 먼저 밀려 나왔다. 섬유 유연제 냄새, 아기 로션 냄새, 여자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다은의 집에서는 한 번도 나지 않았던 냄새였다. 신발장에는 크림색 구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아이 운동화가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 자동차가 굴러다녔고 식탁 위에는 젖병과 아기 물티슈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고른 커튼은 사라지고 연분 홍색 커튼이 걸려 있었다. 베란다 쪽을 보니 어머니가 주고 간 화분은 말라 비틀어진 채 구석에 밀려 있었다. 다은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완전히 멈춰섰다. 백도현, 낯선 여자, 그리고 아이, 세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가족이었다. 그 자연스러움이 다은을 더 깊이 찔렀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가 수건을 들고 나오다가 다은을 보고 멈칫했다. 그녀는 잠시 놀란 얼굴을 했지만 곧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어머, 누구세요? 도현 씨 찾으러 오셨어요? 지금 아이 데리고 병원 갔는데 곧 올 거예요. 다은은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집안의 모든 것을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 옷차림, 발걸음, 식탁 위에 수건을 내려놓는 손짓까지 모두 이 집에 오래 산 사람의 것이었다. 다은은 겨우 입을 열었다. 아요? 여자는 조금 의아한 듯 웃었다. 네, 우리 아들요. 아, 혹시 전주에 계신다는 도현 씨 누나분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돌보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순간 다은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누나. 도현은 자신을 아내가 아니라 누나라고 말해 놓았다. 여자는 계속 말했다. 저는 오엘이에요. 도현 씨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요. 다은은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삼켰다. 지금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도현은 또 거짓말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다은은 묻기로 했다. 최대한 차갑고 조용하게. 여기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예리는 잠시 망설였다. 아주 짧은 망설임이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요.
혼자 있으면 힘들다고 도연 씨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도연 씨가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그때 안방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예리는 급히 들어갔다가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나왔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다은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매와 콧대가 도연을 닮아 있었다. 다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희망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예리는 아이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인사해야지. 전주 고모님이래. 고모님. 그 말이 다은의 가슴을 찢었다. 새해 동안 그녀가 보내준 돈은 아파트 대출금으로만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젖병, 기저귀, 병원비, 장난감, 이 여자의 생활비, 이 아이의 생일상. 그녀가 전주에서 어머니 약값을 아끼고 낡은 운동화를 고쳐 신으며 보낸 돈이 이 집의 웃음이 되었을 것이다. 다은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도현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 예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도현 씨 왔나 봐요. 다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낮고 차분했다. 그래요.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어록이 열리는 짧은 전자음이 거실에 퍼지는 동안 정다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움켜쥐었다.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남자는 그녀가 새해 동안 그리워한 남편이었다. 동시에 이 집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살았던 남자이기도 했다. 그 두 얼굴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백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한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이 간식과 우유, 작은 장난감 하나가 비닐봉지 사이로 보였다. 도연은 처음에는 평소처럼 말했다. 예리야, 준서열은 좀 내려갔어? 그러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다은을 보고 그대로 굳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우유팩 하나가 굴러나와 식탁 다리에 부딪혔다. 도연의 시선은 다은에게서 예리에게로, 다시 다은에게로 흔들렸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이미 수십 가지 변명을 떠올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은아.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예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도현을 바라보았다. 다은아, 지금 뭐라고 불렀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너무 깊어지면 오히려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도현은 급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은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다은은 가만히 그를 보았다. 내가 뭘 생각하는데. 도현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그의 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 장난감이 널려 있었으며 안방 문틈으로는 여자의 잠옷이 보였다. 이 모든 것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도 무리라는 걸 아는 듯했다. 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 씨, 이분이 누구야? 전주에 계신 누나 아니었어? 도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예리야, 지금은 네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그 말에 예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이 집에 내가 살고 준서가 살고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사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야? 다은은 아이 이름을 그때 알았다. 준서, 백준서. 아마도 도현의 성을 따랐을 것이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새해의 시간이 얼마나 잔인하게 흘렀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은이 전주에서 어머니의 굳은 손을 주무르는 동안 이곳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이름을 얻고 울고 웃고 첫걸음을 떼고 돌잔치를 했을 것이다. 그녀가 모르는 계절들이 이 집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쌓여 있었다. 도연은 다은에게 다가오려 했다. 다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거기서 짧은 말이었지만 도연은 멈췄다. 예리는 아이를 안은 채 다은과 도현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그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다은은 아직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싸우고 싶지 않았다.
너무 빨리 폭발하면 남는 것은 고함과 눈물뿐이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도연이 스스로 드러내는 균열이었다. 도연은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올라올 거면 말을 했어야지. 어머니는? 어머니는 괜찮으셔? 그 말에 다은은 웃음이 나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장모의 안부를 묻는 좋은 사위의 얼굴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 얼굴에 다은은 지난 새해 동안 얼마나 속아왔던가. 다은은 처음 전주에 내려갔던 날을 떠올렸다. 어머니 조말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오른손은 힘없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고 입가 한쪽이 조금 처져 있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늘 강한 사람이었다. 전주 남부시장 근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 하나를 키운 사람. 비 오는 날에도 배추 상자를 나르고 명절 전날에도 동그랑땡을 붙이며 우리 딸은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던 사람. 그런 어머니가 한쪽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은 다은에게 세상이 기울어지는 일과 같았다. 다은은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다. 처음 한 달만 돌보자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석 달만 버티자고 했다. 그러다 재활은 길어졌고 어머니의 회복은 느렸다. 회사는 더 기다려주지 않았고 다은은 결국 사직서를 냈다. 그녀가 구로 디지털 단지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던 날 동료들은 아쉬워했다. 다은 씨, 다시 올라오면 연락해요. 일 잘하는 사람 나가는 거 너무 아깝다. 다은은 웃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포기한 것은 직장 하나가 아니었다. 자기 이름으로 쌓아가던 경력, 도시에서의 생활, 결혼 생활의 일상까지 모두 뒤로 미뤄야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는 혼자 두기엔 너무 약해졌고 도연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 곁에 있는 게 맞아. 내가 서울집은 지킬게. 그 말은 다은에게 기둥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도연을 믿었다. 전주 효자동의 작은 원룸 사무실에서 의류업체 매출 장부를 정리하고 주말에는 지인의 세무 업무까지 도왔다. 밤에는 어머니 약을 챙기고 새벽에는 병원 예약을 확인했다. 하루가 끝날 때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도연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조금은 안심했다. 우리 둘은 아직 같이 버티고 있다고 믿었다. 다은은 자신에게 쓰는 돈을 줄였다. 미용실은 1년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 겨울 외투는 결혼 전 산 것을 계속 입었다. 운동화 밑창이 닳아 비 오는 날 양말이 젖어도 새 신발을 사지 않았다. 어머니의 재활 치료비와 약값, 그리고 서울 아파트 대출 보탬이 우선이었다. 어느 달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폐렴 증세로 입원하는 바람에 병원비가 크게 나왔다. 다은은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다 결국 적금 하나를 깼다. 그래도 도연에게 보낼 돈은 줄이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연은 그런 다은에게 늘 고마운 말을 했다.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못 버텼어.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나도 자리 잡히면 자주 내려갈게. 어머니 좋아지시면 우리 제주도라도 가자. 당신 바다 좋아하잖아. 그런 말들은 다은의 지친 마음을 붙잡는 끈이었다. 그녀는 그 끈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순간들은 많았다. 어느 날 밤 도연과 통화하는데 멀리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은이 묻자 도연은 바로 대답했다. 지점 회식 중이야. 여자 직원들도 있잖아. 또 어느 명절에는 도연이 전주에 오지 못했다. 설 연휴 전날 그는 전화를 걸어 말했다. 미안해 다은아. 지점장이 갑자기 당직을 바꿔달래. 내가 빠지면 너무 눈치 보여. 다은은 혼자 어머니와 떡국을 먹었다. 상 위에는 2그릇뿐이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사위가 아무리 바빠도 설에 얼굴 한번 안 보이는 건 좀 그렇다. 다은은 애써 웃었다. 은행 일이 그렇다잖아. 엄마도 알면서. 그러나 그의 설날 오후 도현은 예리와 함께 서울 근교 키즈카페에 있었다. 다은은 그 사실을 지금 알지 못했지만 거실 한쪽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 사진이 말해주고 있었다. 사진 속 도연은 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고 뒤에는 설날 장식 풍선이 붙어 있었다.
날짜가 적힌 작은 포토카드가 액자 아래 끼워져 있었다. 다은은 그것을 발견하고 눈을 감았다. 그날 그녀는 어머니와 둘이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고 도연 몫의 떡국을 따로 담아 놓았다. 늦게라도 영상통화하면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도연은 밤이 되어서야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하루 종일 정신없었어. 미안해. 다은은 그때도 말했다. 괜찮아. 일인데 뭐. 괜찮아.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덮어주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도연은 거실에서 여전히 다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예리는 아이를 달래다 말고 도연에게 소리쳤다. 말해봐. 이분이 정말 당신 누나야? 왜 이분이 당신을 그렇게 봐? 왜 당신은 이분 이름을 그렇게 불러? 도현은 얼굴을 문지르며 낮게 말했다. 예리야, 일단 준서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예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또 나만 모르는 척하라고?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데? 다은은 그 말에 예리를 바라보았다. 또? 짧은 질문이었다. 예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도현은 급히 끼어들었다. 다은아, 너 지금 예리 말 듣고 오해하지 마. 얘가 애 키우느라 예민해서 그래. 다은은 도현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굴고 있었다. 새해 동안 다은을 전화기 너머에 묶어놓았던 것처럼 예리도 집안에 묶어두고 있었을 것이다. 한쪽에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아내를, 다른 한쪽에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그는 두 여자가 서로 만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다은은 식탁 위에 놓인 젖병을 바라보았다. 젖병 옆에는 대형마트 영수증이 있었다. 분유, 기저귀, 유아용 세제, 아기 과자, 이유식 재료, 결제 카드 끝자리 숫자가 눈에 익었다. 도연이 생활비 카드라며 들고 다니던 바로 그 카드였다. 다은이 매달 돈을 보내면 도연은 대출 이자 때문에 빠듯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돈은 이 집의 다른 가족을 먹이고 입히는 데에도 쓰였을 것이다. 다은의 속이 뒤집혔다. 그녀는 도연에게 물었다. 내가 보낸 돈 어디에 썼어? 도연은 순간 굳었다. 뭐? 매달 보낸 돈. 아파트 대출 보태라고 보낸 도진 어디에 썼냐고. 도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당연히 대출 갚았지. 생활비도 좀 쓰고. 내가 혼자 벌어서 다 감당하기 어려웠잖아. 다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혼자? 그 한마디에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예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게 말했다. 도현 씨, 이분이 보낸 돈이었어? 당신이 말한 누나가 도와준 돈이라는 게. 도현은 예리를 노려보았다. 조용히 해. 예리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 다은의 가슴이 다시 흔들렸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죄 없는 아이의 얼굴 뒤에 도연의 죄가 숨어 있었다. 다은은 천천히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말라버린 스킨답서스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잎은 누렇게 변했고 흙은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가 새해 전 서울까지 들고 올라와 주던 그 화분이었다. 다은은 쪼그리고 앉아 잎 하나를 만졌다. 손끝에 마른 잎이 바스러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집도 마음을 줘야 집이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녀의 흔적은 하나씩 지워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화분조차 버려지기 직전이었다. 다은이 일어서자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화분 내가 바빠서 못 챙겼어. 미안해. 별거 아니잖아. 다시 사면 돼. 다은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다시 사면 돼? 도현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은에게 그 화분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딸의 신혼집에 마지막으로 얹어준 마음이었다. 그리고 도연은 그 마음마저 말려 죽였다. 다은은 거실을 다시 둘러보았다. 안방 문틈으로 보이는 침대 시트도 낯설었다. 욕실 선반에는 여자의 화장품이 줄지어 있었고 세면대 옆에는 아이 칫솔이 꽂혀 있었다. 신발장 위에는 예리와 아이의 사진이 작은 자석 액자에 끼워져 있었다. 하나하나가 다은에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이 집에서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네가 돌아올 자리는 없다고. 하지만 다은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전주에서 매일 이 집을 생각했다. 대출금 날짜를 계산했고, 도연의 건강을 걱정했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 사라진 것은 그녀가 아니라 도연의 양심이었다. 도연은 다급하게 말했다. 다은아,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었잖아. 네가 전주에 내려가고 나는 혼자 서울에 있었고 외로웠고. 다은은 그 말을 끊었다. 외로워서 아이를 낳았어?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예리는 아이를 안은 손에 힘을 주었다. 다은은 이어 말했다. 외로워서 내 사진을 내리고 내 아버지 제사상도 치우고 내 어머니가 싸준 반찬을 먹으면서 다른 여자랑 살았어?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사상은 아이가 만지면 위험해서 잠깐 치운 거야. 어디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은은 그의 침묵을 보고 알았다. 아버지의 작은 위패와 향로도 이 집 어디선가 버려지듯 밀려났을 것이다. 그 순간 배신의 무게가 남편과 여자와 아이를 넘어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까지 닿았다. 예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처음엔 누나라고 들었어요. 다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예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예리야. 그러나 예리는 더 이상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도 배신감이 떠오르고 있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 밤마다 전주에서 전화 오면 당신이 방으로 들어가 받았잖아.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가족 일이라고 했고, 그런데 나는 임신 중이었고, 준서 낳고 나서는 갈 데도 없었어. 다은은 그 말을 들으며 알았다. 예리는 완전한 피해자도 완전한 가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의심했지만 모른 척했고, 불안했지만 편한 쪽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도현의 거짓말 위에서 이루어졌지만 다은의 고통 위에 놓인 것이기도 했다. 도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면 뭐가 해결돼? 다은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나는 해결하러 온 게 아니야. 확인하러 온 거야. 내가 새해 동안 뭘 믿고 살았는지.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얼굴은 차분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말숙에게 지금 이 사실을 바로 알릴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약한 심장이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두려웠다. 대신 다은은 집안을 천천히 살폈다. 서랍 수납장, 베란다 구석. 도연이 당황해 따라붙었다. 뭐 하는 거야?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작은 창고로 쓰던 베란다 수납함을 열자 먼지 쌓인 상자 몇 개가 나왔다. 그중 하나에는 그녀의 글씨로 아버지 제사 물품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자는 반쯤 찢어져 있었고 안에는 향로와 작은 액자, 낡은 가족 사진이 아무렇게나 들어 있었다. 다은은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도연이 변명했다. 정리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다은은 조용히 액자를 꺼내 먼지를 닦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오래전 모습 그대로 웃고 있었다. 다은은 속으로 말했다. 아빠, 내가 너무 늦게 왔어. 그 상자 밑에서 접힌 서류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다은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상필. 그리고 그 아래 전주시 완산구의 한 토지 주소가 적혀 있었다. 다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 주소는 어머니가 끝까지 팔지 않겠다고 했던 전주 외곽의 작은 밭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땅. 말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지켜야 한다고 말하던 땅이었다. 다은이 봉투를 열려는 순간 도현이 급히 다가와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건 네가 볼 거 아니야. 그 말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다은은 봉투를 품에 안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왜? 내 엄마 땅인데 내가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거실은 다시 얼어붙었다. 예리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아이의 울음소리만 낮게 이어졌다. 다은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도연은 그녀의 자리만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안전망까지 건드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 정다은의 마음속에서 남편을 향한 마지막 미련이 조용히 죽었다. 정다은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백도현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두려움이 떠올랐다. 외도 사실을 들킨 남자의 당황과는 달랐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을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다. 다은은 그 표정을 보고 확신했다. 이 봉투 안에는 단순한 착오나 우연이 들어있지 않았다. 내놔. 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조금 전까지 변명하던 남편의 얼굴은 사라지고 이제 그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을 되찾으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은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왜 이렇게 겁내?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갑자기 올라와서 집 뒤지고 사람들 앞에서 난리치고 이제는 남의 서류까지. 남의 서류? 다은은 봉투 겉면에 적힌 주소를 다시 내려다 보았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근처 어머니 조말숙이 오래전부터 지켜온 작은 밭의 주소였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손수 배추를 심고 고추를 말리던 땅이었다. 큰 돈이 되는 땅은 아니었지만 말숙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남편을 잃고 반찬 가게로 딸을 키우며 아무리 힘들어도 팔지 않았던 땅. 이건 내 아버지 숨 같은 거다라고 말하던 땅이었다. 다은은 차갑게 말했다. 이건 남의 서류가 아니야. 우리 엄마 이름이 걸린 땅이야. 오예리는 아이를 안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서는 어른들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예리는 아이 등을 두드리며 도현에게 물었다. 도현 씨, 저 땅 얘기 뭐야? 당신이 말한 그 땅이야? 다은의 눈이 예리에게로 향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예리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다은은 어느 정도 답을 들은 것 같았다. 예리는 완전히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전주에 있는 땅이라는 말은 들었고 그것이 도현의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도현은 예리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너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예리가 울먹이며 맞섰다. 나도 알아야지. 준서 아빠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건지 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뭘 알아? 그러게 내가 뭘 몰랐는지 이제 좀 알고 싶어. 예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컸다. 다은은 그 공포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도현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렸다. 어쩌면 예리도 도현의 모든 얼굴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은의 집에서 살며 다은이 보낸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다은의 존재를 의심하면서도 편리한 거짓말에 기대어 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은은 봉투를 열었다. 도연이 다시 다가오려 하자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경찰 부를 거야. 도현은 멈췄다. 그의 턱 근육이 굳었다. 다은은 봉투 안에서 접힌 서류들을 꺼냈다. 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복사본, 토지대장 일부가 들어 있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은은 숨이 막혔다. 매매 계약서, 매도인 조말숙, 매수인 오상필, 매매 대금 2억 4천만 원. 그리고 어머니의 서명, 그러나 그 서명은 이상했다. 어머니의 글씨와 비슷하게 흉내낸 듯 했지만 획이 어색했고 끝이 지나치게 흔들렸다. 뇌졸중 이후 말숙은 오른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병원 접수증에 이름 석자 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런데 이 계약서의 서명은 마치 누군가 급하게 손을 잡고 끌어 쓴 것처럼 보였다. 다은의 손이 떨렸다. 이거 뭐야? 도연은 시선을 피했다. 그건 어머니가 동의하신 일이야. 우리 엄마가? 그래,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 병원비 필요하고 재활비 계속 들어가니까. 다은은 웃었다.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다. 병원비? 재활비? 그 돈 내가 냈어. 내가 밤마다 장부 보고 주말마다 세무 서류 정리해서 냈어. 엄마 약값 아끼지 않으려고 내 옷 한 벌 안 사고 살았어. 그런데 무슨 병원비?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너 혼자 다 감당한 것처럼 말하지 마. 나도 힘들었어. 아파트 대출, 생활비, 네가 내려간 뒤 혼자 버틴 거. 혼자. 다은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젖병, 아이 신발, 여자의 화장품, 가족 사진. 이 모든 것이 도현의 혼자였다. 이게 당신이 말한 혼자였어? 도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꼬리 잡지 마. 상황이 복잡했다고 했잖아. 다은은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 보았다. 매수인 이름 오상필. 그녀에게는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예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예리가 조금 전 도연을 부르기 전 휴대전화 화면에 뜬 이름. 상필 오빠. 다은은 예리를 바라보았다. 오상필이 누구예요? 예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준서를 품에 꼭 안았다. 그건 도연이 급히 끼어들었다. 예리 오빠야. 부동산 쪽 일을 해서 어머니 땅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거야. 문제될 거 없어. 도움? 다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엄마 땅을 내 남편의 내연녀 오빠가 샀다는 말이야? 예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자세히 몰랐어요. 도연 씨가 누나분이 동의한 일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치료비 때문에 땅을 팔기로 했고 우리 오빠가 급하게 사주는 거라고. 누나분? 다은은 그 말을 반복했다. 이제 모든 거짓말의 구조가 보였다. 도연은 예리에게 자신을 누나라고 소개했고 어머니의 땅도 가족 간 합의가 끝난 일처럼 꾸몄다. 말숙에게는 다른 말을 쓸 것이다. 병원 서류라거나 복지 신청 서류라거나 재산세 정리라거나. 다은은 새해 전부터 쌓인 작은 이상함들이 한꺼번에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다. 도연이 전주에 내려와 주민센터와 병원에 함께 다녀왔다고. 그때 말숙은 고마워했다. 사위가 바쁜데도 나 같은 늙은이 서류까지 챙겨주더라. 다은도 고마워했다. 도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그가 챙긴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땅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은은 휴대전화를 꺼내 계약서와 서류들을 빠르게 촬영했다. 도현이 달려들듯 움직였다. 그거 찍지 마. 다은은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왜? 떳떳하면 찍혀도 되잖아. 그건 개인정보야. 내 엄마 개인정보야.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다은아, 너 지금 감정적으로 굴면 우리 다 망해. 이거 이미 끝난 일이야. 계약도 됐고 돈도 오갔어. 네가 이제 와서 문제 삼아 봐야 어머니만 힘들어져. 그 말에 다은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방패로 쓰고 있었다. 새해 동안 그랬듯이 다은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어머니 병세를 이야기했고 자신이 불리하면 장모 걱정을 꺼냈다. 그는 효도라는 말 뒤에 숨어 가장 비열한 일을 저질렀다. 다은은 낮게 물었다. 돈은 어디로 갔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2억 4천만 원.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네. 우리 엄마는 그 돈 받은 적 없어. 통장에도 없어. 집에도 없어. 그 돈 어디 갔어? 예리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처음 듣는다는 얼굴이었다. 도연 씨, 돈이 그렇게 많았어? 도연은 예리에게 화를 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준서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예리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다은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당신도 들으세요. 당신이 이 집에서 살았으면 이 집이 어떻게 유지됐는지도 들어야죠. 예리는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수치심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저도 속았어요. 다은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속은 사람이 남의 결혼 사진 내려간 벽에 자기 가족 사진을 걸어요? 예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 한마디는 예리의 모든 변명을 막았다. 그녀가 몰랐던 부분이 있더라도 알고도 외면한 부분 역시 있었다. 안방에 놓인 부부 침대, 신발장에 나란히 놓인 신발, 명절 사진, 아이의 돌잔치 사진.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강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쾅쾅쾅. 세 사람 모두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다. 예리의 얼굴이 굳었다. 휴대전화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리야, 문 열어, 오빠야. 오상필이었다. 도연은 낮게 욕을 내뱉었다. 네가 불렀어?
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무서워서 전화했어.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다은은 헛웃음이 나왔다. 이상한 사람. 자기 집에 돌아온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도현은 예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왜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백도현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다은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도현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세게 뿌리쳤다. 손대지 마.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다은을 보자 아주 짧게 멈칫했다. 그 반응만으로도 다은은 알았다. 오상필은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녀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 정다은 씨. 다은은 차갑게 물었다. 내 이름도 안 해요. 상필은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왔다. 동생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집안일이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딱 문제는 감정적으로 건드릴 일이 아닙니다. 서류상 문제 없어요. 다은은 문을 닫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문제부터 꺼내네요. 상필의 눈썹이 꿈틀했다. 도연은 불안한 얼굴로 둘 사이에 섰다. 상필 씨, 오늘은 그냥 가세요. 내가 정리할게요. 정리요? 다은은 도연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정리해서 이 모양이 됐잖아. 상필은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태도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섞여 있었다. 정다은 씨,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고 계약금과 잔금도 처리됐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 간의 마음 바뀌었다고 계약 뒤집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괜히 법적으로 가면 서로 피곤해져요. 돈을 누구한테 줬는데요. 다은의 질문에 상필은 순간 입을 다물었다. 우리 엄마 계좌에 들어온 돈이 없어요. 현금으로 줬다고 할 건가요? 상필은 곧장 대답했다. 어머니가 현금으로 원하셨습니다. 다은은 웃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현금 2억 넘는 돈을 원했다고요? 그 돈을 어디에 보관했는지는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잘하는 척했어요? 상필의 얼굴이 굳었다. 예리는 불안하게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 진짜 돈 줬어? 나한테는 그냥 서류 정리 도와준 거라고. 상필이 예리에게 소리쳤다. 넌 빠져. 그 순간 다은은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녹음 버튼은 이미 눌려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 친구인 한지민에게 보내기 위해 모든 대화를 남기고 있었다. 지민은 대학 시절부터 다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지금은 서초동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사실 다은은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상한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 지민에게 메시지를 보내둔 상태였다. 혹시 몰라. 나 서울 집에 갑자기 올라왔어. 뭔가 이상하면 연락할게. 그리고 지금 다은은 그 뭔가 이상한 일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도연은 다은의 휴대전화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설마 녹음하고 있어?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필의 표정도 변했다. 녹음은 불법 아닙니까? 다은은 차분히 말했다. 내가 대화 당사자면 녹음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걱정되면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에 도연이 처음으로 완전히 당황했다. 다은은 예전처럼 울면서 매달리거나 따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새해 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하며 그녀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단단해져 있었다. 다만 그 단단함을 보여줄 일이 없었을 뿐이다. 상필은 목소리를 낮췄다. 좋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다은은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보여요? 대부분은 그렇죠. 감정적으로 시작해도 결국 돈 얘기로 끝납니다. 다은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그 땅은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곳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땅이고 엄마가 평생 버틴 이유였어요. 당신들한테는 싸게 넘길 수 있는 부동산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돌아갈 곳이었어요. 상필은 대답하지 않았다. 예리는 고개를 숙였고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침묵 속에서 다은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 울고 참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배신은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했다.
잠시 후 다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한지민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류 사진 모두 보내.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대화 녹음은 저장하고 몸싸움 절대 하지 마. 내일 오전에 서초동 사무실로 와. 다은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가방에 서류 사본을 넣었다. 도현이 다급히 말했다. 그거 두고 가. 원본도 아니고 사본이지만 괜히 들고 가서 일 키우지 마. 다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일은 당신이 키웠어. 나는 이제야 본 것뿐이야. 예리가 울면서 말했다. 다은 씨, 저는 정말 다 몰랐어요. 준서 때문에라도. 다은은 예리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제 지쳐서 예리 품에서 훌쩍이고 있었다. 다은은 그 아이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핑계로 자신의 고통을 덮을 생각도 없었다. 준서는 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들도 그 아이 뒤에 숨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다은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새해 전 이 집을 떠날 때 그녀는 도현의 배웅을 받으며 울었다. 그때는 돌아올 집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같은 문을 나서며 깨달았다. 집은 벽과 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믿음이 무너진 순간 가장 익숙한 공간도 남보다 더 차가운 곳이 된다. 현관문을 열기 전 다은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도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예리는 아이를 안은 채 울고 있었으며 상필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걸린 가족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웃음은 이제 다은에게 아무 힘도 없었다. 다은은 조용히 말했다. 내일 변호사 만나고 그 다음엔 엄마 모시고 경찰서 갈 거야. 그리고 당신들 모두 각자 한 말에 책임지게 될 거야. 도현이 낮게 불렀다. 다은아. 그 목소리에는 후회처럼 들리는 무엇인가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가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울기 위해 돌아온 아내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돌아온 딸이었다. 정다은은 그날 밤 서울역 근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았다. 상암동 아파트에서 나와 곧바로 전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한지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증거부터 정리해야 해. 다은은 침대 끝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서류 사본, 휴대전화 녹음 파일, 계약서 사진, 거실 가족 사진을 몰래 찍은 사진, 영수증, 아버지 제사 물품이 담긴 상자 사진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점점 맑아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외도 앞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울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녀에게는 무너질 권리보다 지켜야 할 책임이 먼저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땅, 아버지의 기억, 새해 동안의 노동과 돈, 그리고 자신의 이름. 그 모든 것을 백도연의 거짓말 속에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현이었다. 다은은 받지 않았다. 곧바로 메시지가 이어졌다. 다은아, 우리 이렇게 끝낼 일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예리랑은 실수였어. 땅 문제는 네가 오해한 거야. 장모님도 동의하셨어. 제발 전화 받아. 다은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캡처했다. 그리고 한지민에게 보냈다. 잠시 후 지민의 답장이 왔다. 좋아. 계속 저장해. 답하지 마.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와. 그날 밤 다은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전주집 마루에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햇볕 아래에서 느린 손으로 콩나물을 다듬던 모습. 땅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단단해지던 모습. 그 밭은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리다. 돈 없어도 그건 팔면 안 된다. 말숙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매매 계약서 위에 있었다. 낯선 남자 오상필의 이름 옆에.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서초동에 있는 한 지민의 법률사무소로 갔다. 지민은 대학 시절과 달라진 듯 하면서도 그대로였다. 단정한 재킷 차림에 냉정한 눈빛. 그러나 다은을 보자마자
얼굴이 무너졌다. 너 괜찮아? 그 한마디에 다은은 잠시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너무 오래 울 것 같았다. 지민은 다은이 가져온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다. 계약서 사본을 보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거 이상한 점이 많아. 우선 매매 대금 지급 방식이 불분명해. 현금 지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 2억 4천만 원이면 자금 흐름이 남아야 정상이야. 그리고 어머니 건강 상태가 중요해. 계약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했는지, 서명을 직접 했는지, 누가 동행했는지 확인해야 해. 다은은 낮게 말했다. 엄마는 그때 오른손을 거의 못 썼어. 자기 이름 쓰는 것도 힘들어 했어. 진단서, 재활치료 기록, 병원 접수 기록 다 필요해. 그리고 도현 씨가 어머니를 주민센터나 병원에 데려간 날이 있었지.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 엄마가 고맙다고 했어. 서류 챙겨줬다고.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날이 핵심일 수 있어. 위임장이나 인감 관련 서류가 그때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어. 다은은 손바닥을 꽉 쥐었다. 자신이 고맙게 여겼던 그날이 어머니를 속인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백도현은 장모를 병원에 모시고 간 착한 사위가 아니었다. 그는 병든 노인의 약한 손을 이용해 서류를 움직인 사람일 수 있었다. 지민은 녹음 파일도 들었다. 오상필이 어머니가 현금으로 원했다고 말하는 부분, 도현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하는 부분, 예리가 도현 씨가 누나분이 동의한 일이라고 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지민은 멈춰 메모했다. 예리라는 여자 말도 중요해. 완전한 공범인지 일부만 들은 건지는 더 봐야 하지만 적어도 도현 씨가 너를 누나라고 속였다는 정황은 분명해. 이건 외도 문제와 별개로 사기, 문서 관련 문제, 민사상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해. 다은은 조용히 물었다. 되돌릴 수 있을까? 지민은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다. 쉽다고는 못해. 하지만 싸워볼 근거는 있어. 특히 어머니가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고 건강 상태 때문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가능성이 생겨. 우선 전주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확인해야 해. 단, 충격을 한꺼번에 주면 안 돼.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점이 가장 두려웠다. 남편의 배신을 견디는 일보다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일이 더 무서웠다. 말숙은 도현을 믿었다. 우리 사위는 그래도 사람 됐다고 말하던 어머니였다. 딸이 힘들 때마다 도현이가 있으니 엄마가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을 깨는 일은 다은에게 또 하나의 죄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다은은 전주행 KTX를 탔다. 창밖으로 도시가 뒤로 밀려났다.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흐려지고 들판과 낮은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은은 좌석에 앉아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지 수십 번 연습했다. 하지만 전주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에서 준비한 말들은 모두 사라졌다. 말숙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한쪽 손으로 천천히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딸을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곧 얼굴을 살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서울 집은 잘 있었어? 다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잘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 집은 있었지만 그녀의 집은 아니었다. 남편은 있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아니었다. 다은은 어머니 앞에 앉았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말숙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콩나물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 있냐? 다은은 바로 말하지 못하고 한참 손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아빠 밭 팔았어? 말숙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걸 내가 왜 팔아? 그 한마디에 다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도현 씨가 예전에 엄마 데리고 주민센터 갔던 날 기억나? 말숙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기억나지. 복지 서류 한다고 했어. 병원비 지원 같은 거 알아봐 준다면서. 내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사위가 옆에서 도와줬고 엄마가 무슨 서류에 서명했는지 기억해? 말숙은 불안한 얼굴이 되었다. 그때는 내가 정신이 좀 없었어.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떨리고 사위가 여기 사인하면 된다고 해서 했지.
왜? 무슨 문제 있어? 다은은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말숙은 처음에는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다은이 천천히 설명하자 말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내가 땅을 팔았다고?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다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몰랐던 거지? 말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런 적 없어. 그 밭을 내가 왜 팔아? 내 아버지 땅인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지키려고 했는데.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만졌다. 이게 내 글씨라니. 내가 쓴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사위가 손을 잡아줬어. 손이 떨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고. 다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말숙은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곧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내가 바보라서 그래. 내가 늙고 병들어서 내 발목만 잡더니 이제 내 아버지 땅까지 빼앗기게 했구나. 엄마 잘못 아니야. 다은은 몇 번이고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속인 사람이 나쁜 거야. 그러나 말숙은 쉽게 진정하지 못했다. 그날 밤 다은은 어머니의 혈압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말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그녀는 다은에게 말했다. 도현이한테 전화해라. 내가 직접 물어볼란다. 다은은 망설였지만 지민의 조언을 떠올리고 녹음 준비를 했다.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다. 다은아, 이제 좀 진정됐어?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그 말에 말숙의 얼굴이 굳었다. 다은은 스피커폰을 켰다. 엄마가 옆에 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도현은 잠시 후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었다. 어머니 놀라셨죠? 이게 다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다은이가 너무 흥분해서. 말숙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방, 내가 내 밥 한다고 했나? 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어머니 그때의 기억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병원비 때문에 내가 판다고 했나?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해서가 아니라 분해서였다. 도현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서명하셨잖아요. 네가 복지 서류라 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전화기 너머에서 도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언제, 말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내 기억까지 다 죽은 줄 알았냐? 내가 내 손 잡고 사인하라 했다. 글씨가 흔들리니까 괜찮다고 했다. 나는 병원비 지원받는 줄 알았다. 다은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도연은 더 이상 다정한 사위의 목소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어머니, 지금 누가 옆에서 시켜서 그러시는 거죠? 다은이가 감정적으로. 다은이 끼어들었다. 아직도 엄마를 이용하려고 해? 도연은 낮게 말했다. 다은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부부 일이잖아. 아니, 이제는 사기 문제야. 그 말에 도연은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후회할 수도 있어. 다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후회는 지난 새해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전화를 끊은 뒤 다은은 녹음 파일을 저장해 지민에게 보냈다. 지민은 바로 답했다. 이건 중요해. 내일 병원 기록, 주민센터 방문 기록, 인감 발급 기록 확인하자. 경찰 상담도 진행 가능해. 다음 날부터 다은은 어머니와 함께 움직였다. 전북대병원에서 당시 진료 기록과 후유장애 관련 자료를 발급받았고, 재활센터에서는 말숙의 손 기능 평가 기록을 확인했다. 주민센터에서는 당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과 위임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모든 과정은 느리고 복잡했지만 다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같은 날 오상필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은 있었지만 말숙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없었다. 대신 백도현 명의의 한 계좌에 여러 차례 나뉘어 돈이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지민은 그 자료를 보며 말했다. 이제 그림이 더 분명해졌어. 오상필, 백도현. 그리고 예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따져야 해. 다은은 조용히 물었다. 예리도 처벌받을까? 지민은 신중히 답했다. 알고 가담했으면 가능하지.
하지만 지금은 도현과 상필 쪽이 핵심이야. 예리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공범이 될 수도 있어. 네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도현 쪽으로 숨을 거야. 그 말은 맞았다. 며칠 후 예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다은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다은은 한참 고민했다. 예리를 용서할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진 이야기가 필요했다. 두 사람은 전주 한옥마을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예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다. 예전 상암동 집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사람처럼 보였다. 예리는 앉자마자 말했다. 저도 속았다고 말하면 다은 씨가 믿지 않을 거 알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모른 척 했어요. 준서가 있었고 갈 곳이 없었고 도현 씨가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싶었어요.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리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도현 씨랑 우리 오빠가 통화한 녹음이에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불안해서 몇 번 녹음했어요. 혹시 버려질까봐. 다은은 USB를 바라보았다. 예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거기에 전주 땅 얘기도 있어요. 도현 씨가 누나분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 것도 있고요. 저는 그때 누나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믿고 싶었던 거예요. 다은은 USB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예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서를 위해서라도 도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어요. 저도 더는 그 사람 편에 서고 싶지 않아요. 다은은 예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때로 가장 불편한 사람의